뉴스 보니까 수험 가신 것도 꽤 나중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지역구 뭐 나오신 분들 수험 따라가지고 아, 그래요? 명품 입고 살아요. 아, 그래요? 입고 살아가지고 와. 나오셨어요. 재밌는 거 많아. 실시간 라이브인가요? 네,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지금 SBS 실시간 라이브예요. 저쪽이네? 실시간 라이브. 잠깐만, 이거 좀 버스 두 대 이유가 있네. 생각한 거보다 문제가 좀 커졌는데? 와. 준혁 인생에 회장님 이런 말 날이 들으면 안 오네. 되겠어, 이제. 아니, 이 정도까지였어요. 저희 진영이 한경기를 나가는 거잖아요. 돈 따라왔다가 얘들아 오셨다. 사진 찍고 계셨어. 물어보면 어때요? 그래. 즐기라니까. 아니, 네? 말 기다렸죠. 말 뭐야? 또 닿네. 숟가락인데? 못 들어오고 계셔. 여기 들어오라는. 약간 서울역 카페 약간 재밌는 경험하시네요. 아, 괜찮아 이번에 못 받았어요? 아 여기 의심부. 용인을 얻어야 되는구나. 어디든. 진짜 꼴좋다 진짜. 옛날에 이디안 사건 있었던 거 알아요? 저 당사자거든요. 저도요. 이디안 TF 같이 했거든요. 모음을 해놓고 핸드폰 한번 보세요. 저도 항상 보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옛날에 엘타이가 막 그러는데요. 네. 처음과 한동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자리 안내 좀 해주세요, 얘들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뭐야? 바닥에 핫팩입니다. 추우니까 핫팩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너무 좀 약간 하남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깔고 앉으면?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십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사회하시는 분도 학생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 네,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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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정치라는 걸 시작한 지가 2달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정치를 뭐 세상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딱 그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 목표가 없어요. 저는 목표가 없으니까 제 쪼대로 할 겁니다. 제 생각대로 제가 맞다는 거 위주로 하고, 하다가 꺾이면 그때 그만두죠. 딱 그 생각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간 선거를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네요, 이 길이. 오늘 날씨라든가 이런 게 정말 멋진 곳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저 같은 사람이 여기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제가 보면. 그렇지만 여기 제가 우리가 얼만큼 걸었죠? 한 몇백 미터 걸어오죠? 예, 한 500m 정도. 걸어오는 동안에 시민들하고 같이 오면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세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W 스타일? 네. 보통 이런 곳에다가 우리한테 자리 잘 안 줘요. 네. 굉장히 쿨하신 분 같고 자리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치란 게 그래요.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선의가 분명히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잘하고 싶고 그거를 잘했다는 식의, 그러니까 어떤 표로서의 평가도 아니라 꼭 여러분들 청년분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요, 나중에.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값은 비싼데 안 좋아하는 이상한 색깔의 옷을 선물 받아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취향이 안 맞는. 근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또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옆에 후보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네, 저도요? 네네. 아니, 사실 오늘은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 주인공이신데, 아닙니다. 저는 저 위원장님 정치 시작하신 지 2달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오늘 딱 58일 됐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정치 시작하시고 이틀 후에 제가 기업인 1호로 영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영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용인정 지역은 제가 지금까지 6년째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 R&D 센터가 여기 마북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 지역에 살았지만 여기 이 정치에 대해서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고 있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시던 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새롭게 많은 시도를 해보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하셨죠? 네, 예, 개강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후보님께서 이렇게 보정동 카페 거리에 또 오셨잖아요. 그럼 혹시 좋아하는 커피나 뭐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취미가 산만하게 얕게 많았거든요. 이것저것 뭐 커피 뭐 로스팅 같은 것도 해보고 이 바리스타 시험도 봐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실증을 자주 느끼니까 이거 약하게 하는데요. 저는 결국 이 드립을 잘하는 커피 그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한참 그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갈아서 이렇게 드립으로 해서 칼리타 이런 거 간 다음에 이렇게 종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하다 포기한 게 이제 제가 검찰청에 근무하는데 같은 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 맥심 카페 모카를 드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대구에 그걸 먹는데, 근데 끝난 다음에 와서 제 방 와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되게 한 잔 만들기 귀찮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한 7-8명 계속 만들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담배 피고,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커피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또 그런 경험이 또 있으신데 저희 어머니도 또 그런 걸 예전에 자주 또 만들어 마셔가지고 뭔지 또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카페 거리에 이렇게 오시게 된 뭐 이유라든가 이렇게 청년들과의 모임을 가지고자 뭐 계기라든가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는 청년 세대에 대한 좀 미안함을 가져야 될 세대인 건 맞아요. 어떤 의미 미안하냐면 무슨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청년의 삶이 좀 쉬웠어요. 쉬웠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였죠. 고도성장기가 되는 과정에서 파이가 계속 커졌고 뭐 그렇다 보면 그 서로 간에 약간 뭐 좋고 나쁜 직업을 나눠 가질지는 몰라도 직업이 점점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세대였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좀 어리석었던 건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10% 가까이 7, 8 이렇게 되는 시대가 제가 청년 시기에는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럼 그게 너무 당연한 디폴트 값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선진국 단계로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경쟁의 양이라든가 준비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살기가 많이 힘들어지셨을 것 같아요. 100% 제가 이해는 못해요. 어떻게 남을 100%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보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운 좋게 꿀 빨던 세대로서의 어떤 그걸 좀 그 차원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세대는 우리 때는 어땠어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때가 더 힘들어서 저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 때는 분명히 이 인생이 좀 쉬웠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진출하는 처음의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는 것도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가 해야 될 것은 청년들에게 그만큼 어려워진 삶을 보정해주는 보정치를 해주는 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가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인구절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되잖아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어떤 자기 숙제를 해놓은 다음에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도 이런 식의 마음이라는 거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런 점에 정치를 잘 해보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우선순위의 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예술 얘기하니까 좀 약간 가짜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과 어차피 그게 다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갖고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리를 먼저 지을 거냐, 지하철을 팔 거냐, 아니면 청년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거냐, 장학금 더 많이 줄 거냐.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물론 돈이 너무너무 많다면 선택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에브리바디 해피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우선순위는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미안함의 문제를 떠나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 같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그 면에서 저희는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 계신 분들 저희가 모시는 이유도 우리 같은 관료 출신하고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이 젊은 시기에 저희 공직자의 후배 젊은 분들은 사실 그런 걱정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안정성이 있고. 그렇지만 기업은 좀 다르고 그리고 취업의 문제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역시 잘하고 싶더라도 그 우선순위는 역시 한정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걸 좀 잘 정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만나는 게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분들하고 여러 번 해봤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반영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뭐 저는 출마도 안 해요. 이분이 문제죠. 그렇죠. 고도학습 성장 시기에서 이 저성장 시기를 접어들면서 또 그 사이가 과정에서 맞았어요. 다양한 청년들의 또 의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청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부서의 의견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마 얼마 내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장학금을 아주
대폭 진짜 파격적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아주 큰 돈을 넣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또 예전하고 달리 많은 분들이 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 준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뭐 미리 얘기하고 온 것 같지 않은 게 나한테 보통 이런 거 오면은 뭐다라고 하면서 이게 와요. 근데 나한테 온 게 하나도 없었어. 보면 여기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저 대학생으로서 정말 이제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그러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생분들의 한번 자유로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에 저는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일단 여기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걸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을 때 학생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질문을 시작해서 나한테는 안 왔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는 또 그걸 변형된 다른 질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얼마든지. 그래요? 그거 필요 없고요. 그거 필요 없고 그거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니라 최소한 저는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라는 당연합니다. 아니 그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지가 나한테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하시면 됩니다. 뭐든. 저는 굉장히 요새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느끼는 게 일단 법률적으로 작년에 제가 찾아봤을 때 작년 11월 31일까지 청년 관련 법안 통과된 게 980개 중에 2.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발의된 법안이 23,000개 중에 5% 정도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청년 정책이나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통과되는 비율이 작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질러놓기 좋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생각이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게 되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발의했다 이렇게 끝나는 숙제를 다하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의 예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걸 바로 실천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대학생 되셨으니 이 세상이 그렇게 뭐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쪽을 확 밀어주게 되면 그만큼 반작용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아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을 한꺼번에 붓는 거죠. 그런 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요 몇 년 사이에 국회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이유는 어떤 진영 대결이 너무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 통과된 법률이 꼭 청년 관련 법률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법률들도 다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발의했던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찬성하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좋은 법들이 통과 안 되고 있다는 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새 국회를 구성하게 되면 다 같이 저희들 포함해서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이슈를 다 망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서로 간에 어떤 립서비스에 가까운 법률이 많고요. 예를 들어 장학금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라든가 몇 가지 이슈에 집중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거기에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슈들은 되게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에 따라서 집중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장학금 문제의 범위를 좀 화끈하게 넓혀보자라는 생각을 저희 정부는 하고 있고 뭐 그거 외에도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의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그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청년 정책이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문제들을 뭔지를 좀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질문 좀 줬나?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기자님들하고 질문 받을 때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만약에 여기서 제가 답을 좀 후지게 하고 그러면 그건 제 능력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림 만드는 건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고 저는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꼭 주제를 굳이 뭐 한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날씨도 좋은데 원래 우리나라 하늘이 매번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대정부질의하는 거를 이제 법무장관 시절 때 이제 몇 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봤는데 또 굉장히 답변도 잘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그런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별 걱정은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거기서 괜찮습니다. 그럼 수락과시니까 네네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단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다 철학과만 보인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질문 드리자면은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스포츠화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화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진영이 아니면 나쁜 사람, 그리고 우리 진영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상대편은 악한 것이며 이런 흑백 논리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21대부터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양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고 소수의 의견이 좀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치를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제가 당장 며칠 전에 방금 말씀드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느꼈고 정치가 너무 저에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물론 국민 여러분의 그 의사가 반영된 거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저는 그런 당에 계신 실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치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준연동제 계산 산식은 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고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고 기자님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예요.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는 그 함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 제도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정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선생님의 생각하고 가까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정치는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없이 그냥 스포츠처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포츠의 문제는 말씀하신 건 이런 거잖아요. 스포츠는 누가 이기느냐가만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겨야 되는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LG와 그 두산이 야구를 하는데 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수를 어떻게 전략을 하고 번트를 어떻게 할 것이며 투수를 누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선수를 누구 영입하느냐.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왜 이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정치에 들어간 명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기 위해서 왔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건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저는 굳이 제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 일종의 삼국지 게임 보는 것 같잖아요. 야구같이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이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이렇게 관전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어떤 자기들 혜택이 돌아오는지가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저는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판단이고 저랑 동의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저는 결국은 권력투쟁이라든가 이런 의미의 정치에 의해서 권모수수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저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어떤 이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발을 두고 피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비판을 하면서, 제가 꼭 말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 하면서 누굴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싸움의 이유 자체가 이겨서 내가 어떤 공익을 하겠다는지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저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진짜 정치에 무관심했던 세대는 우리 세대였어요. 우리 젊은 세대였어요. 우리 때는 투표자 안 갔어요, 젊은 사람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데 우리 세대는 준연동형이 있을 때 그거 찾아보는 사람 진짜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질 만큼 SNS라든가 이런 식의 그 정보 취득 창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우리 세대 때가 20대 때 투표율이 지금 여러분의 20대 때 투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 오잖아요. 예전에 그랬을까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치는 제가 이게 역시 법무장관 할 때 민주당에 저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냐, 무슨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뭐 자기들 좀 조 패고 다니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람한테 따로 만났을 때, 아니 당신의 직업은 정치인 아니냐, 당신은 왜 당신의 직업을 그렇게 비판을, 정치란 말에는 죄가 없어요. 정치를 못같이 하는 정치인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사회가 점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우수한 분들이 정치로 안 오시게 되면 우리는 점점 후지고 부패한 사람들의 정치로부터 지배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기업에 계셨지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게 정치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이 젊은 분들의 어떤 창의성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아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이제 외교를 해보면 그걸 느껴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망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정치예요.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후진 사람들의 이 선한 사람들을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수준이 그렇게 높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2달밖에 안 됐으니 뭐 저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좀 없애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없애는 게,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면 센 사람 권한 뺐으면 통쾌하니까 뭐 표를 얻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같이 50한 넘어가지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 2막을 가지고 월급 좀 받아보면서 어깨 좀 펴고 살아보는 그런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월급도 많고 보좌진 많고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같이 한 20대, 30대, 40대에서 패기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지금 현재 원래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퍼포먼스라든가 실적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놓고 그냥 실적과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고 치면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한 25년, 30년 더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바닥을 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뭐가 다르냐면, 저는 솔직히 정치 들어올 때 마음 불편한 건 없어요. 나는 제가 제 인생이 꼭 더 해야 됩니까? 숙제를 꼭 더 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뭔가 인생에서 숙제를 할 일들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고 그런 패턴들에 쫓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정치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여기에 들어오는 그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게 전 큰 이유가 이 직의 매력도가 너무 높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의 매력도를 확 낮춰주면, 그러면
가려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지고 그렇다 보면 좀 젊고 아직 이 퍼포먼스를 충분히 만들진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사명감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근데 우리 의원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뭐 월급 세비를 깎는다든가 뭐 중위 소득으로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하란 말이냐. 근데 그게 아니죠. 무슨 뭐 무보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중위 소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중위 소득 받고 일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매력도를 낮춰주면 다른 나라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자체 매력도를 낮추는 것 자체도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공격을 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어차피 그건 정반합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 공격하는 목적이라도 명분이 뚜렷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선을 향한 방향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하고 싸우면서 저는 정치개혁을 이렇게 하자고 하고 저기는 뭐 그게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그냥 단순한 싸움 같지만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있죠. 저는 결과적으로 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자는 면도 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몇 년 동안의 정치가 그걸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눈 가리고 딱 두면 이 당에서 둬도 상관없고 저 당에도 상관없고 이런 게임이 돼.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가 더 중요하고 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안 그렇게 한다면 많이 비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2달 했는데 벌써부터 안 그러면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이거 왜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많이 좀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까요? 근데 다른 분들도 하시고 이후에 시간이 그러시죠. 나오면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시죠. 제가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부동산학, 네, 예, 학생인데요. 예. 너무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신 지 한 2개월 되셨는데 혹시 그 2개월 동안 그 전에 장관이라든지 검사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좀 그립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좀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정치를 이렇게 굉장히 롱텀으로 막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갑자기 불려 나오는 경위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당이 하도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판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대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4월 10일만 진짜 딱 보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솔직히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원래 별로 생각이 좀 없어요. 산만하고 생각이 없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예전에도 공무원 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뭐 검사를 하겠다든가 뭐 장관을 이런지는 않았어요. 다시 태어나면은 전 기업가 같은 거 회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뭐 이번 생은 끝났고요. 이번 생은 끝났고 지금은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좋은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비슷비슷한 일정을 하다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뵈서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밖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감정적인 소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피로도가 쌓이는 일이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쪽에서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지 않았을 때 좀 왜곡되고 이런 부분을 잘 막아줄 만한 그런 게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에 잘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제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정치 중에 누가 그러던데요? 정치를 해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하면서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빠지더라고요. 네, 저도 좀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짧고 굵게 하죠.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럼 네 번째 질문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대학 정치외교학과 다니는데 대학생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원룸의 혹시 월세를 알고 계시는지 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나오시니까 네. 저희가 월세? 1000에 50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룸이 50만 원. 방 하나에 1000에 50이고 방이 2개 되면 60, 70 정도 되는데 시설은 괜찮고요. 신축이 많이 좋진 않아요. 네.
그게 좀 오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이 사실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달에 50을 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국어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대학생 취업하기도 전부터 사실 맞습니다. 대학생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 50만 원이 비싸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이제 흔히 고시텔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앞에 같은 경우가 이제 36만 원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친구한테 제가 물어봐서 36만 원이 이제 아마 고시텔이라고 검색해 찾아보시면 방이 정말 침대, 책상, 샤워부스 뭔지 압니다. 네, 이게 끝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학생들의 약간 주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혹은 질적인 저는 아마 거기 고시텔에 살아 그러면 진짜 정신적인 고통을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 비단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같이 겪는 고통이에요.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 모든 선진 국가의 핵심적인 정치 아젠다거든요. 뭐 어느 나라 다 그렇죠. 근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고 결국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값 자체를 그걸 어느 정도로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집값 자체의 경제적인 수요를 맞춰가지고 그걸 좀 안정시키고 대출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찾아보시면 제도는 많이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근본적인 제도 그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은 저도 제가 아쉽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결국은 그런 시설 자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게다가 뭐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그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우리 대학도 좀 비슷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만큼의 돈이 쿵쿵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원래 지방에서 오셨어요? 그 비서실장 하고 계신 안동이 안동? 제가 본거가지고 네. 그래서 위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지방 친구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정치를 하는 지가 얼마 안 돼서 챙겨본다고 말씀드리면 진짜 챙겨봅니다.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있으시면 제가 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당국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안녕하세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예. 전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계열이잖아요. 예, 예. 교육계열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이제 몸소 저는 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저 때는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저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 한 반에 그래도 한 30몇 명, 이제 거의 한 초등학생 때 40명까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장이나 그런 데를 나가보면은 20몇 명, 뭐 적게는 10명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이제 아까 좀 연결선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이제 주거 문제랑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 출퇴근 시간에 혹시 대중교통 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가끔 하죠. 네, 뭐 하거나 뭐 또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럴 텐데 보면은 그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네. 많이 안 하는데 네, 제가 네. 주말에 다닐 때는 네. 대중교통을 합니다. 가끔 이제 이동하다 보면 거의 이제 그렇죠. 끊겨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동을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 과밀화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과밀화가 되어 있고, 근데 수도권에 과밀화가 되어 있는데 서울의 모 고등학교는 폐교가 되는 수준이래요. 도봉고등학교 이런 데는 폐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더 이상 이제 출산을 안 하는 예.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도 소멸되고 이제 이런 현상을 저희가 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구 절벽 문제하고 이 부동산 문제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좀 결부되어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 출산을 안 하고 약간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혹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있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때는 그 한 반에 40이었나요? 저 초등학생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40명. 신도시여가지고 조금. 저는 초등학교 때
80명이었던 적도 있어요. 한번. 근데 숫자가 굉장히 그리고 지금은 더 20대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인구 관련한 일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 관련한 장관들하고 좀 일부러 좀 그걸 좀 물어보러 회담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0.6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그 0.6, 뭐 0.7 이렇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명이서 0.6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10년 그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유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한 10년 뒤에는 거의 소멸 수준이 와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독일이 한 1.3, 1.5 막 이렇게 1점 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는 장관한테 너는 비결이 뭔데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게 인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직접적인 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보면 원래 독일에 있던 원래 있었던 분들 외국인 아닌 분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진국으로 되고 사람들이 좀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이 좀 바뀌면서 이 출생이나 출산에 대해서 조금 저희 세대가 가끔은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인 그런 팍팍해짐 같은 게 결합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인 일단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일단 외국인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을 받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자체 우리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에서 자체 우리의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을 올려놔야 된다는 분명한 숙제거든요. 저희가 이 공약으로서 인구부라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사실 어떤 부서를 만들 때 이렇게 특정한 과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는 좀 생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너럴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지 부서가 여러 가지 영역이 생기는데 그만큼 인구부라는 거는 이걸 만들겠다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에 통섭해서 이걸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장을 딱 바꿔서 생각해서 정책을 한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 상당 부분은 그냥 엄청난 재원을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으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효율적인 곳에 써야 하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 청년 문제랑 이 문제랑 비슷해요. 사실 그게 비슷한 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저희 공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리고 또 형평성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는 거는 그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뒤에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아? 춥지만 않으시면 좀 춥지 않아요? 예. 이거 그냥 깔고 앉을게. 괜히 센 척하다가. 네.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철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철학과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철학과는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다. 이게 인문학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것이 서론이고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제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바가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간의 경계를 좀 없애고 다양한 학문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정책을 펼치신다고 저는 느꼈는데 저는 그런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렇게 되면 인문학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문 간의 경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고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하고 싶은 전공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게 그런 제한을 없앤다면은 인문학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문학은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혹은 뭐 영국,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은 철학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이 반열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통합적으로 학문 간의 경계를 너무 자유롭게 펼치게 된다면은 전문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어떤 시선의 그런 높이도 낮아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가지 발차기를 1000개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한 발차기를 1000번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넓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왜냐 그 취업이 잘 되고 유망한 산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아는데도 그것이 약화가 된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정부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수요층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다만 인문학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100% 공감해요. 그게 결국은 그게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많이 보면 어디서 들은 말인 경우가 많을 거고, 근데 그게 어디선가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거나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경험 안에서만 상상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그 역시 그런 직업적인 면에서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스나 이런 사람도 인문학을 대단히 깊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작금의 세태가 어떤 취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그 경시하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는 뭘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게 인구가 사람이 한 25만 년 전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죽었던 사람을 다 따지면 900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들은 전부 다 기시감이 있었던 얘기들일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인문학에 녹아있는 것인데,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경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차기를 1000번 하는 사람들이 물었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물을 깊게 파려면 우물을 넓게 파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진짜 성공하려고는 인문학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없이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그걸 말씀하신 그렇게 하게 하는 건 지금 수요자들의 니즈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외국도 우리보단 낫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외국도 인문학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좀 전체적인 추세는 어차피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진짜 성공하고 진짜 깊이 있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도 계속 강조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 각각 이 입장에서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게 취향이라는 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취향에 따라서 모든 게, 그러니까 성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취향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향이 진짜 젊을 때 있었던 뭐 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이들을 가는 거고, 그 틀 안에서 대부분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뭐 악기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제 시대 이후에도 진짜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들어보면 이건 멋진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 지금 10대 때, 20대 때 들었던 음악을 아직도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향에서 깊이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그 독서라든가 어떤 봤던 영화라든가 음악의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사고를 폭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게 공부하던 시기에 그거를 자기 취향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 뭐 안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고 그 뭐 요약 공부할 것도 아니고 예전보단 책을 좀 덜 읽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이 좋은 게 원래 많은 경험,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각자 어떤 뭐 점점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그럴 텐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과 계속 맞닥뜨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잘할 수 있느냐, 잘 대처하느냐 문제는 많은 기시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느 순간에 저도 지금 정치를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상황이 되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하지만 뭔가 기시감을 느끼거든요. 아, 이거는 이런 건데 라는 느낌.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경험이고 간접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게 책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영화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간접 경험, 책을 보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여러분도 조금 더 살아왔으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꼭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이 깊이가 약하지는 않더라고요.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완전히 노예가 되거든요. 그 직접 경험을 제가 어느 순간 어느 하나 따고 있으면 여기에 도그마에 빠지게 돼. 아, 이건 이거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간접 경험을 책이나 영화로 하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인문학에 대한 결국은 이제 이 연마는 결국 자기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고 하려면 그거를 안 해가지고 어떤 직업적 위주로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냥 저는 좀 바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굉장히 전 책을 여러 개 펴놓고 이게 책을 보는 편이거든요. 아주 바쁠 때마다 저는 오히려 좀 소설책을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자기의 그거를 문을 좀 열어놓고 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게 저는 더 효율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은 인문학은 평생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서 그 토대를 쌓아주는 거라든가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열어주는 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이 약해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백하건데 요즘 말씀하시는 뭐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이 쓰시는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 시기에서 책을 많이 저희는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무협지를 읽었더라도 어쨌든 책을 많이 읽던 무협지나 만화도 책을 보는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쓰시는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거 깊이를 보면 저희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예? 네. 추우시죠? 추우시겠다. 네. 추우시죠? 네. 질문 하나만 있는데 네. 짧게만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네. 준비를 늘리시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대학을 저는 이제 졸업반이에요. 예, 예. 아.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모두가 대학을 다닐 필요도 없었고 모두가 대학을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인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자리를 앉으려고 매번 수업 30분 전에 줄을 서 있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은데 저희 전 상경대 경제학과인데요. 상경대라든가 아니면 저희 국민대라든가 그런 수업을 들을 때는 사실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안 변했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뭐 인문학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나 그런 형성이 되어서 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정치는 우선순위의 예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장학금을 넓히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대학을 더 오는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대학을 더 쉽게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과연 그게 저희 청년들의 사회적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나 그리고 인문가와 이 대학을 다니는 의미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 대학을 다니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에게 아주 특공을 많이 늘리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꼭 결혼은 의무도 아닌데 비혼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들어가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맞느냐, 이것도 비슷한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가고 싶지 않고 그걸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우선순위의 예술인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교육열이 있고 그게 말씀하신 부작용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열성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교육 수준에 많은 교육 수준 받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거, 이게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된 면도 있다고 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장학금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아픈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가 만약에 그 대학을 가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정책.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대단히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대학을 가는 비중이 한 10%, 20%, 10%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장학금 그 정책을 확 넓힌다?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걸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정책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요? 공감하실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분위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어떤 정말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인생을 준비하는 어떤 통과일회처럼 되어 가고 있는 그 트렌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점은 있어서 대학을 꼭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중에서도 몇몇 굉장히 학구적인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남아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거겠죠.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는 제가 굉장히 깊은 문제의식이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꼭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좋은 말씀이었고, 근데 정치나 이런 우선순위, 항상 모든 이슈 중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결국 정답인 문제들은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건 누군가는 그 순위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에서 뒤로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다음번에 벌충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결정 과정이 선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정리를 괜찮아요. 그런 그 사회적인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아마도 이제 미래 세대가 되면 저출산의 어떤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건강보험 같은 부분에 제일 부담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세대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대학을 나옴으로 인한 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학을 안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 되는 분위기가 그런 저출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건 공감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해결을 해 나가야 그런 저출산에 대한 것도 많이 해결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슈를 해결할 때 단기적으로도 해결할 이슈가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돼야 돼요. 케인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기적으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랬죠. 장기적인 정책만 갖추고 한다면 당장의 우리의 그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럼 당장 보면 대학 가는 그걸 더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자,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여기 졸업반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1, 2학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정책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이 주택 문제라든 이런 것도 주택을 막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부담이 갈 수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해 줘가지고 사실상 그 돈을 주택하는 데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하면 국민들이 어떤 그 저항감이 적거든요.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그 대학에서 어차피 있는 분들이 그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비용이 높잖아요. 근데 주거 비용을 해봤자 주거 비용 지원은
이자 지원 정도밖에는 사실 어렵다고. 그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학금은 좀 성격이 다르죠. 장학금의 혜택을 많이 넓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간접적인 해결 효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해결의 차원에라고 좀 봐주시면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또 그 게을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 참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장 가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우신데 고생하셨어요.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추우신데 너무 좋죠 내가. 관찰하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먼저